당연히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사용할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 사용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은가. 동맹이란 것은 연루와 방기라 그럽니다. 동맹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쓸데없는 전쟁에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거죠.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 시나리오를 만약에 상정을 하면 연루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트럼프가 방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네, 요거는 좀 예측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SMA라고 그러거든요. 그 SMA라는 게 이제 10차가 바이든 행정부터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음 4년간 있어야 될 사항이 11차 SMA인데요. 이것이 이제 올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 이제 좀 거친 인상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미 10차 때 잡은 틀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1 빌리언 문재인 정권 당시에 15%를 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가 지나면서 바이든 정부가 다시 와가지고 13억 불 가까이 돼요. 많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그때 뭐 트럼프가 뭐 50억 불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거, 우리 국방부보다 많은 거,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도 합리적 대응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저걸 전문으로 연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그 협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미리 정보를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부분은 짐작밖에 못하는 거고, 알아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대략 그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러면 그만큼 이제 분담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요. 트럼프 개인적인 성향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은 지금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겠다고 저희가 공표를 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 사용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은가.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럼 너는 다 나가버리라 이렇게 우리도 매드맨 협상 전략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이제 극단적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난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봐야 이제 말로 하는 그런 상황일까 하고 보시면 됩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굉장히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가 한미 동맹을 전쟁 끝나고 좀 있다가 맺었거든요. 그때 한미 동맹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해외 유학을 보낸 걸 시작했어. 군인들 가서 무상 교육받고 이게 다 동맹 구조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원조도 받았고, 물론 뭐 올란전 참전의 대가도 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미군이 버린 장비를 가지고 군을 했고, 나중에 이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인재나 우리가 뭐 다 유학 가면 미국으로 갔거든요. 인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미국에 의존하고, 우리 시장도 미국에 의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상당히 크기 전까지는 최혜국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관세 없이 그냥 잘 팔 수 있게 해줬고, 그러니까 우리의 젖줄이었죠. 지난 70여 년간.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에치선 라인을 할 때도 우리나라를 빼버렸고, 이제 일본에 진주하고 있으니까 괜히 앞에까지 가는 게 오히려 부담된다 생각하고, 그때 공산권하고 싸울 때도 너무 앞에 가 있으면은 공산군한테 너무 자극한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계산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인계철선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침공하면 바로 이제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던 시절도 지내왔죠. 그리고 해구산을 또 제공해 준 것도 있죠. 물론 해구산을 제공하면서 우리한테 뭐 핵을 못 갖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뭐 미국이 하는 게 아니고 5개 나라가 NPT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내 안정을 가져와가지고 경제 성장의 보호막으로 했죠. 이게 뭐 만약에 북한이 맨날 쳐들어오는 60년대, 70년대 같은 상황이라면 물동량도 안 돼요. 보험이 하도 비싸가지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다소 방위비 인상 요구에도 외교적으로 잘 처리해서 들어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돈 자체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를 생각하고 앞으로 관계를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동시에 동맹이란 것은 방기와 연루와 방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쓸데없는 전쟁에 나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루가 된 거죠. 동맹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 개개건을 따지면은 우리가 안 해주는 게 맞지만은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그걸 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 시나리오를 만약에 상정을 하면은 연루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만약에 뭐 대만권을 가지고 전쟁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자기 군대를 보내겠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끌어가지고 전쟁시키지 않겠습니까? 호주나 이런 데 끌고 와가지고 그런 시나리오까지 생각하면 인류의 위험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 상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요. 주한미군을 감축했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한반도에 사태가 발생하면은 중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이제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때까지 별 전쟁이 없거나 자기 문제에 관계없는데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국과 북한 간에 무슨 분쟁이 있으면 중국은 손을 뗄 겁니다. 천안함 때도 그랬고 여러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자기 원칙이고 중국도 나름 대국이기 때문에 이제 헤게모니를 장탈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6.25 때처럼 상당히 북진해가지고 중국이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가 뭐 그게 우리한테 부당한 거지만 어쨌든 자기 논리로는 그런 식으로 강대국이 개입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개입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사태가 국제적인 사태 같으면은 중국 개입권은 이야기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군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이가 뭐 실각을 했다든지 중간에 이상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북한에 혼란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 중국이 이제 작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 때마다 이제 그걸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중국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복잡합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지는 억지력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통상적인 사안에서는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걸로 본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럴 거고 만약에 미중 간에 실제 하드워, 콜드워가 아니고 하드워가 된다면은 주한미군의 존재는 오히려 위험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개혁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을 안 할 거냐 이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놓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남침을 한다면은 우리는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에 다른 효과를 낼 거예요. 주한미군 말고 TP들이라 해서 미국 본토에서 정원하게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매년 미국에서 조인트 카파빌리티 오브젝팅에서 JCP라는 합동 능력 기획서에 해당되는 것을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적시돼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기 비밀로 하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는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좀 철수되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본토에서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대비해서 일본의 유엔서 후방기지를 쫙 만들어놨어요. 기본적으로 여러 나토 국가나 이런 데서 군사력을 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 그 구조로 요코스카나 뭐 심지어는 오키나와나 이런 데까지 군대가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칼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이해하시면은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꽤 중요하죠. 지금 봐도 그래서 뭐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은 아니고 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핵심 가치다. 물론 미국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굉장히 2등국, 3등국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때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뭐 그냥 버리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운신의 공간을 찾아가려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군을 쭉 보시면은 뭐 한 50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꽤 전력이 많아졌습니다. 미사일도 있고 LSM도 있고 천궁, 뭐 탄도 요격 능력도 물론 미국같이 되지는 않지만 자주 국방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국산 무기 체계의 보유율도 좀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좀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는 게 뭐 100% 우리 기술로 하는 건 아니고 서방 기술을 좀 써가지고 하는데요.
미국은 보시면은 뭐 병력은 우리의 한 20분의 1 정도 되지만은 조금씩 육군 약간 있고 육군 1사단 중심으로 있는데 2사단 전력이 사실 한 군단급쯤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비가 많기 때문에 아파치 헬기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군 기지가 많이 있죠. 군산, 오산 이런 데 공군 기지가 있죠. 남쪽에도 기지가 많고요.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목록에 있는 것도 있고 전략 무기하고 연계된 괌이나 일본이나 하와이는 태평양 사령부에서 이제 전략 폭격기나 고성능 스텔스기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투입 가능하죠. 그리고 사이버 전자전 정찰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하죠. 이제 미국에 저걸 하는데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는 데가 있거든요. 뭐 비밀하고 모든 걸 다 다루는데 미국이 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국이 저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사일 방어는 우리가 사드도 있고 팩3도 있고 뭐 사드 레이더죠. ANTPY-2 이 레이더가 굉장히 고성능 X 밴드 레이더인데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그래서 뭐 전방 전개 모드 이럴 때는 거의 뭐 포워드 베이스 모드는 거의 뭐 한 1000km까지 이렇게 보는. 그래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비교하면은 한국은 아직 그래도 병력 중심이고 기갑, 포병 이걸 갖춘 육군 중심이다. 해공군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중심이 육군이라고 보고 주한미군은 기술이나 기동 중심이고 자꾸 강력한 전력이고 즉시 대응을 하고 확전 억제를 한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연합작전 개념하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실제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는 전체 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C4ISR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이런 것이고 ISR은 인텔리전스, 서베일런스, 리코네선스를 뜻합니다. C4ISR이라 해서 센서들하고 네트워크하고 다 합쳐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군이 상당히 많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충을 하고 있지만 미군에 비해서는 아직 제한적이고 특히 이제 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초보 단계에 있죠. 우리가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것들 위성은 이제 비교적 최신에 이제 최근에 투자하고 있고 요즘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뭐 초소형 위성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 C4ISR 의존이 가장 크다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거예요. 통신 정보도 좀 그렇다고 보면 되고 이게 지휘 통제를 하면서 뭐 이게 이것들은 뭐 쉽게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는 건데 KGX나 뭐 FSC2나 이런 ATIS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저건 전술 통신이기도 하고 미국도 보면 글로벌 커맨드 앤 컨트롤 시스템이라 해서 글로벌하게 통합 전장 지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밀 시퍼넷 같은 거 비밀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미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물론 우리가 저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반도에 사는기 때문에 미군 같은 게 필요가 없지만은 어쨌든 미군이 그렇고 감시 정찰 ISR이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자체 정찰 위성을 이제 하나 했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5기까지 오니까 꽤 이제 5기 정도 되면은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 중에 하나 정도 될 겁니다. 그 5기가 만약에 다 된다면은 우리가 뭐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공군 같으면 전투기만 있었는데 지금 조기경보 통제기 E737도 있고요. 뭐 군용 드론이나 대공 레이더 우리도 뭐 글로벌 호크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앞으로 개발할 중고도 무인기 이런 것도 있고 이렇지만은 미국 위성 정보가 원체 압도적이다. 주한미군은 이제 RC-135 글로벌 호크나 뭐 U2나 제이스타스나 E3 센트리 에이왁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위성 이런 게 키오리나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군이 이건 당연히 우세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태가 일어나면은 대만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투사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조선업이 많이 망가진 상황이라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조선업이 망가진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 조선업 변화는 뭐 이게 저보다 구독자 여러분들 훨씬 잘 알 건데 8, 90년대는 일본이 전성기였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아주 현대식 조선 시설을 만들었어요. 대우조선이 대표적인 건데요. 물론 한대나 삼성도 잘했고요. 처음에 80년대는 일본이 한 50%였는데 한국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을 추격하기 시작하고 그때 중국은 이제 조선 사람 육성을 시작합니다. 2000년대 가면 한국이 세계 1위가 되고 중국이 급성장하고
일본은 추락하고 되고요. 그러다가 조선업은 금융이 사이클에 따라서 위축됐다가 말았다가 한번 할 때마다 구조조정하고 이런 일이 막 발생합니다. 어째 보면은 운송하는 해운사들이 거의 도박업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배가 없을 때는 뭐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조금 배가 넘치면 떨어지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2010년대 와가지고 중국이 1위가 됐고요. 한국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부가가치 전략을 해서 한국은 아직까지 기술 집중을 하고 있고 일본은 완전히 쇠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대 와가지고는 이제 친환경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낫죠. 그런데 한국, 중국은 중국도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인도,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도 가서 이제 우리 조선사들이 거기 만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인도, 베트남 쪽으로 가고 있고 그전 인건비하고 좀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인력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벌써 8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부터 쇠퇴를 해가지고 70년대 초반에 15% 정도였었는데 80년대 말에 가면 5%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일본, 유럽의 저가 경쟁에 밀리고 미국이 높은 노동 비용과 이제 조선소가 생산 효율성이 부족해 그랬고요. 군함을 주로 했고 대형 유조선을 하다가 90년대 오고부터는 거의 뭐 그것도 3% 미만으로 점유율로 가고 2000년대 가면 1% 미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업용 선박에서 거의 퇴출했다. 그 중에 하나가 존스 액트라는 게 있는데 1920년도에 미국 내 해상 운송은 미국산 선박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산업 보호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원래 경쟁을 해야지 사는데 보호를 하면은 결국 옛날에 보십시오. 뭐 한국산 세탁기 가지고 난리치고 하다가 다 망해요. 경쟁을 안 하면 망한 거죠. 지금 중국까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경쟁이 심하거든요. 중국을 자꾸 보조금만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망하고 살아남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경쟁력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존스 액트가 지금 100년 넘었댔잖아요. 저게 100년 동안 그 미국의 조선산업을 망가뜨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군용 조선사 위주로 재편했는데 이제 군용 조선사도 저렇게 될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바뀌고 있는 환경에 미국은 전혀 조선업은 갈 수가 없고 그나마 이제 군함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이 30%로 이제 큰데 중국이 막 찍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상업용 조선은 0.5%입니다. 그래서 뭐 그 0.5%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뭐 늪 같은 데 다니는 작은 배 만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정책 실패로 저렇게 된 거고요. 조선업이 약해진 미국의 해군 군사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중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본래 과거에는 700척 해군을 하겠다. 옛날 건너간 이야기고요. 90년대 불가능한 게 있고 지금 300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300척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290척 조금 됐네. 중국은 척수로는 넘었습니다. 척수를 넘었고 항공모함은 보시다시피 미국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이고요. 실력이나 뭐 이런 숫자나 이런 게 압도적이고 중국은 겨우 이제 조금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중국 기술이 빨리 발달한 것은 엔지니어들, 그 스템 출신이 되게 많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저거 따라잡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구축함도 이제 알레이 버크급이 92척이죠. 그런데 알레이 버크급하고 055급은 055급이 훨씬 좋습니다. 척수는 좀 딸리죠. 물론 그 세부 기술로 가면 모든 면에서 055급이 좋다는 게 아니고 055급이 최신 함정이고 알레이 버크가 옛날 함정이다 보니까 차이 나죠. 그쪽에는 특히 이지스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국이 낫죠. 그렇지만 함정 자체로 뭐 안에 발사관들이나 이런 것들도 적고 안에 여러 가지가 좀 과거 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프리키트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잠수함도 비슷한데 압도적으로 미국에 좋죠. 근데 척수는 좀 비슷하죠. 척수는 비슷하고 이제 그거는 미국이 다녀야 될 해양하고 중국이 다니는데 해양하고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 해상항공기도 이제 미국이 훨씬 많고 그러나 이제 함재기로서 성능이 좋은지 등은 아직까지 미지수가 많습니다. 미국은 항모전단이 가장 크고 원자력 잠수함 버지니아급 저게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저게 러시아의 잠수함 보레이급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저는 아직도 버지니아급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잠수함을 꽤 잘 만드는데 저기서 쏘는 이제 트라이던트 3D2라는 게 굉장히 우수한 거고 거의 세계 정상급이라고 생각하고요. 러시아도 인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크나 글로벌 기지나 이런 것들이 미국은 전 세계에 널려 있기 때문에 뭐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이 항모가 겁이 나니까 A2AD라 해가지고 저걸 한 뭐 거의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동풍 21, 26 이런 것들이 이제 탄도 미사일이고 항모를 맞추기 위한 거라서 그렇고 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항모끼리 이렇게 세력을 투사하는 데는 미국이 훨씬 앞서지만은 미국 항모가 중국 해안으로 왔을 때 중국이 쏠 수 있는 걸 보면은 상당히 미국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지금 아까 05급 구축함 말씀드렸는데 우리 뭐 세종대왕급이나 이런 뭐 정조대왕함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크죠. 12,000톤급이고 보열에서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디젤 잠수함 AIP도 이제 꽤 좋은 게 있고 그래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해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 없어가지고 육군 중심이었고 뭐 그리고 공군은 필요하니까 했고 그런데 최근부터 이제 해군을 엄청 키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군 출신의 사령관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해양 세력을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척수는 아까 오히려 중국이 많았지만 배수 톤수로 보면은 미국이 2배 이상이다. 항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전 범위나 전략 목표도 아직까지는 중국은 지역적인 통제 정도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핵 억지력 이런 건 아니고 지역 억지력, 그러니까 아주 일도련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좀 지금도 짱짱하지만 좀 과도하게 노후화돼 있고 이제 조선소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 이제 우리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꽤 그래도 작은 나라치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가 조선소 만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건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고요. 미래 전망은 중국이 항공모를 조금 더 만들 거로 생각하고 결국은 태평양 세력에서 뭐 미국 대서양도 있고 하니까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걸 추구할 걸로 보이고요. 미국은 아까 콜롬비아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급 만들고 있는데 저게 너무 비싸가지고 뭐 아직까지 한 대도 전력화 안 됐는데요. 그런 거 하고 엔가드라에서 지금 F-35를 다음 세대 6세대 함재기로 이렇게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숫자는 미국 열세로 갈 걸로 전망합니다. 이게 한 5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침공 가능한 요인만 보면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군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고요.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만 주변에서 이제 군사훈련이나 전투기 함정 상륙을 하기 위해서 이상한 배도 만들었다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개념이 굉장히 창의적이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 확실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 함정의 무력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2027년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침공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다 내피셜입니다. 아직까지 뭐 의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런 게 있었다는 거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지금 상당히 격화되고 있다. 최근에 관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또 바이든 때 반도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도 이제 어쨌든 제재를 했지만 중국이 돌파를 한 걸로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여러 가지 힘을 떨치고 있는 건 맞아요. 아직까지 그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침략적인 이런 구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소국이 보면 침략적인 의도를 느끼지만은 이제 서방처럼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힘이 세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제 넣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현재까지는 대만 내에서 독립을 하겠다는 민진당이 있습니다. 이쪽이 계속 여론이 높으면은 결국은 독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긴장 고조하고 중국이 제로투스나겠다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침공 가능 요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반대 요인은 정치적 부담이 많습니다. 일단은 침공을 하면은 미국, 일본, 호주 뭐 우리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국제 연합으로 대응을 해서 어쨌든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데 여기서 그냥 공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뭐 가짜로 뭐 침공했다는 걸 만들어내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침공한 걸 주장해야지 할 수 있을 건데 저런 상황이 오면은 중국이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안 할 거다. 그래서 경제 제재나 무역 붕괴나 지정학적 고립 뭐 저걸 지금도 사실 좀 막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원체 시장이 전 세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이제 가고 있죠.
미중 전쟁이 계속 격화될 거예요. 침공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상륙 작전이라는 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륙 작전이 세계에서 가장 어렵죠. 우리가 뭐 노르망디나 뭐 인천 상륙 작전 이야기하지만 실패한 건 이야기 안 하거든요. 실패한 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에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렇고 미국 등에서 무기와 훈련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 대만에 줬다 말았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하고 대만이 외교 관계가 없어요. 대사는 아니거든요. 대사관 아니고 뭐 문화원 비슷한 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한계가 있죠. 중국 내부 문제는 대만 내에서 여론이 높은 거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렵다든지 요즘 부동산으로 몇 년 동안 위기가 있었죠. 청년 실업률 이런 게 이제 불만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이 대규모 전쟁을 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침공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능력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당장 침공할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좀 과도하게 평가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낮다. 양안 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군이 어떤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나요? 몇 가지 이제 있죠. 중국과 미국의 전략 조합, 중국이 막 굉장히 빨리 대만을 점령하고 미국은 소극적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고 대만은 망하겠죠.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하고 전면전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대만 방어 성공 가능성이 좀 있지만은 엄청나게 피해가 있겠죠. 저거 해서 남는 게 없거든요. 중국을 쓰러뜨려 가지고 다시 200년 전으로 돌리겠다 이런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한적 충돌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고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5주 전에 나와서 다시 이제 그간의 변화한 러우전 상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 더 모호해졌어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혼란한 상태인데 그것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끝날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그렇고요. 근데 러시아는 일단 협상에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협상은 러시아가 엄청나게 유리하고 군사력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서방에 좀 쉽지 않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태도가 불변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아주 여전히 높은 상태고 아까 제가 3차 대전도 말씀드렸는데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괴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오정보가 좀 지배했는데 전장이 변화되고 내려되고 붕괴해서 상당히 개선 중인 것은 그때보다 지금도 조금 더 개선됐고요. 제가 운영하는 신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조금 자세한 분석을 좀 보시려면 방문하셔서 보시고 같이 논의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